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어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백신은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고 접종하고 싶은 백신은 그 종류를 고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요.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의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또 2분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원과 약국의 근무자들로 이어집니다. 네, 일반 성인들의 접종 시기는 올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백신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부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은 이 접종에서 제외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것도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하기 선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어제 날씨는 정말 짓궂다, 요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매서운 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현재 충남권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천안과 계룡, 청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현재 영하 9도를 밑돌고 있고 대전도 영하 9.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는 두터운 겉옷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당진 영하 3도,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4m, 원바다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아침에 먹는 밥은 보약이다 이런 네. 말도 하고 저희도 항상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라고요. 굉장히 익숙한 멘트이자 정말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김경섭 아나운서는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아침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좀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냉수 먹고 속 차리려고 물을 한 500ml 정도 500ml, 네. 마시고 나옵니다. 와, 어.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배도라지즙을 꼭 챙겨 마시고 나오거든요. 네. 저희 아침 가족 여러분은 아침이 좋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걸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가족 여러분은 이 아침을 어떻게 열고 계신지 또 기분 좋게 아침을 여는 방법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그래서 난 아침이 좋다라고 정해봤어요. 네, 아침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 프로그램 이야기인가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을 여는 행복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했던 이야기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취소된 전시 공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 이 문화예술의 부재로 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셨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여전히 문화예술은 저희 가까이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더하고 있는 문화예술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문화예술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을 시작한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 그리고 2021 이응로 미술관의 신년 첫 전시까지 새로운 기획을 더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우리 지역 기타 연주인이 모인 현장. 그곳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공연 부재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오랜 단절을 끊고 지속 가능한 음악을 하고자 모인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 첫 랜선 시범 공연을 진행했다. 대전이라는 지역이 클래식 기타의 메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전국 규모의 콩쿠르에 예전부터 있었고요. 80년도 후반부터는 전공생들을 배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제 범위 그 기타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던 도시여서 아무래도 다른 도시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모이기가 좋았던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기타리스트들과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정기 연주회 그리고 기획 연주회를 도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그런 기획, 그리고 연주회들을 함께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클래식 기타 전공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활동을 이어가는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는 변화된 공연 환경을 능동적으로 준비. 더 활발한 음악적 교류에 대한 고민 끝에 시작한 랜선 시범 공연은 짧은 공연 안에 수많은 의미를 담는다. 코로나 시대에 직접 관객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그리고 또 저희가 편한 시간, 저희가 편한 공간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음악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랜선 공연과 각 멤버들의 음원 발매를 통해서 기타 음악에 대한 발전과 청중들과의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실력을 갖춘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뭉쳤다. 전문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가 바로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 연주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음악을 전하고 기타의 매력을 담겠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선에서 나오는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음색이 아주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손으로 줄을 퉁김으로써 그런 예쁜 소리를 직접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독주 악기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혼자 집에서 즐기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는 정기 공연을 기획하는 한편 지역 음악 생태계가 더 다양해질 수 있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인데, 그래서 기타 선율로 함께 꿈을 꾸며 대중에게도 음악의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에 2021년에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솔로와 앙상블 연주도 함께 있어서 다양한 활동에 매우 기대되는 그런 심장입니다. 여러 다른 기타리스트 분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한 마음으로 어떤 좋은 음악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제 기타 페스티벌도 대전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데 페스티벌도 열리게 된다면 저희가 잘 기획을 해서 이제 대전 시민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악을 선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기획을 발표하고 올해 첫 기획 전시를 시작한 이응노 미술관.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다양한 전시 기획을 예고하며 2021년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하고 국제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저희 기본 방향입니다. 작년에 구글 아트앤컬처를 통해서 국제 역량을 강화했고요. 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전시 내용이나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것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전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끄는 이응노의 사계전. 고암 이응노 화백이 생전에 남긴 글과 산수화 작품으로 구성해 자연을 돌아보며 잠시 멈춘 일상을 예술로 채우고자 했다. 이응노 선생님 하면은 추상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생활을 통해서 그림을 산수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응노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고 그다음에 추상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 전시가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계절은 이응노의 사계 중 봄. 곧 찾아올 희망의 봄을 미리 떠올리며 그가 묘사한 봄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두 번째 전시실에 펼쳐진 계절은 여름이다.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로 채운 작품들. 고암 선생에게도 휴식과 같은 활동이었고 대중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40, 50년대 이응노 선생님이 도불 이전에 일본에 가서 남아풍의 그림을 배우고 나서 그리신 금강산의 내경을 그린 정양사 만금강이라는 작품은 그 절 자체가 지금 한국전쟁 때 불타가지고 소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굉장히 대작이고 서울의 풍경을 그리신 당인리 발전소라든지 이응노 선생님이 홍성 예산 쪽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셨고 그 중에서 이제 예산 덕선상 작품도 이번에 이제 전시에 관람하러 오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전시관의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은 계속 이어져 가을로 향하고 가을 풍경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그림과 함께 가을의 감성을 느낀다. 그리고 20여 점의 겨울산 풍경으로 현재와의 접점을 이루며 마무리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소통은 그가 남긴 글로도 함께한다. 이번 전시는 저희 이응노 미술관에서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여는 전시이니만큼 많은 관람객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응노 화백의 사계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며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미술관. 예술과 환경의 공존이 이루어진 전시 공간이다. 저희 이번 이응노 미술관 이응노의 사계 전시에서는 우선 전시 공간 전반을 아우르는 페인트까지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했고 또 일전 시장부터 보시면 목재 나무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나무들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술관에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아서 미술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실제적으로 관람객들의 편의에 맞춘 그런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했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시민에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이 주는 의미를 잊지 않고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이응노 미술관이 선보이는 치유의 노력.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기획 덕분에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예술의 정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네, 이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와 이응노 미술관 소식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대전이 클래식 기타의 어떤 메카 같은 곳이었다는 네. 거 처음 알았는데 네. 왠지 모르게 이 자부심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관련 전공자도 배출하고 국제 페스티벌도 많이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명맥을 이어받아 클래식 기타 하면 대전이 떠오르도록 좀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뭐 덧붙여서 첫 온라인 시범 공연을 계획했던 대전 기타리스트 협회, 뭐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응노 미술관의 전시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뭐 SNS, 인별그램, 뭐 얼굴책 이런 데서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선보인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뭐 이응노 사계 그 전시를 통해서 자연 풍경을 미술품으로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겨울의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떠나보겠습니다. 한탄강으로 가보시죠.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안고 청정함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자랑하며 오늘도 말없이 흐르는 한탄강.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무더운 여름 거친 물살을 헤치며 온몸으로 맛본 한탄강. 그리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한탄강. 그리고 드디어 한탄강의 절경 겨울 버전입니다. 하얀 눈과 얼음 위로 겨울 왕국이 된 철원 한탄강의 물 위와 하늘을 걸어보겠습니다. 한탄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강물을 막아서는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탄강 직탕폭포. 철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올겨울 강추 위에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어붙어 빙벽이 됐습니다. 얼음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도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별명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예. 폭포하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곳은 강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말 겨울 정취가 물씬 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 한탄강의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문객 수를 30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인터넷 예약은 필수! 정상입니다. 정확히 36.5도입니다. 꼼꼼하게 열 체크까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얼음 트레킹에 나섭니다. 50만 년 세월이 빚었다는 한탄강. 꽁꽁한 강물 위로 발길을 내디뎌 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이 깨질까 봐. 근데 이게 옆에서 보잖아요? 얼음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두께가 이만합니다. 깨지거나 녹지도 전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를 걸으시려면은 아이제는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 트레킹 출발지인 태봉교에서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만났는데요. 바로 송대소입니다. 이 송대소는 이 한탄강 물줄기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아주 예쁜 처녀가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메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요. 전설처럼 켜켜이 서려있는 시간의 흔적들.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데요. 현무암과 얼음의 묘미가 정말 절묘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병풍처럼 아주 병풍 같지 않아요? 네. 자연 병풍이죠. 북한의 오리산과 680고지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어요. 54만 년과 67만 년 전에. 그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철원을 이제 덮었던 거예요. 낮은 지대와 강을 덮었던 게 다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강이 이렇게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주상절리 협곡을. 주자는 기둥주자를 말하고요. 절리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 주상절리 기둥 사이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계속 침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닫혔던 한탄강 물윗길.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방문객들은 한탄강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봄에는 꽃이 많이 피고 여름은 실록이 우거지니까 어딜 가든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데 겨울이 아름다운 곳은 진짜 예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전에 이제 여름도 왔고 가을도 왔고 그랬지만 오늘 또 겨울은 이 나무 가지에 나무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움을 또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는 절경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송대수를 지나면 마주하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은하수교.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를 형상화한 다리인데요. 한탄강 위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은하수교입니다. 길이가 180m 되는데 바닥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으로 강 바닥을 그냥 다 내려다 보여요. 정말 스릴도 있고. 주상절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교. 길이는 180m, 높이는 40m에 이르는데요.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물윗길은 아찔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하수교를 뒤로하고 계속 얼음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다른 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괜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협곡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송대수랑 그럼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줄기는 한탄강 물줄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상절리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이제 윤기와 또 이제 침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협곡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현무암 협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화강암 협곡.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자연의 조각가가 새겨놓은 듯한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해본 사람만 한다고 휴식 시간까지 합쳐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그 겨울에 정말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리듬을 찰 수 있잖아요. 뽀더덕 하면서 그 느낌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저기 그 작곡가님들 오시면 하나의 그 시상도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 사이로 한탄강이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물길을 물 위에서, 하늘 위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은하수같이 아름답고 넓은 큰 여울의 강이라는 이름처럼 한탄강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다른 매력이 넘치는 한탄강. 언제든 좋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비경이 가득한 한탄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한탄강이 가진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네. 역시 겨울에는 또 겨울만의 매력이 있네요. 네, 언택트 여행지로 조용히 다녀오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옷 든든하게 입어주시고 또 예약 꼭 해주시고 좀 돌아보고 오면 너무나 힐링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꽁꽁한 얼음 위도 걸어보고 이 뽀드득 눈 밟는 소리도 느껴보고 아무튼 아름다운 한탄강의 겨울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난 아침이 좋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이야기 많이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요. 네. 예. 뭐 새해 소망으로 모든 분들이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 비셨을 겁니다. 네, 예.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계절별로 좀 주의해야 할 질환이라든지 또 건강 수칙을 알아보는 것도 건강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도 2021년 한 해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시기별 건강 수칙과 함께 1년 내내 꾸준히 관리해야 할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자,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이제 1, 2월 요즘은 날씨도 추우면 너무 춥고 이런 정도인데 겨울철은 아무래도 심내 혈관들이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뇌졸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뇌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생기는 뇌경색하고 출혈이 생긴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겨울철이 되면 혈관이 수축하거나 이런 추위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 발견을 하면 완치를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우리 TV에도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데 한쪽 이상의 마비되는 증상이 온다든지 얼굴도 그런 느낌 또는 말이 이상하게 어두운한 느낌이 온다든지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평소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면 괜히 기다려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 바로 응급실로 방문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서 만약에 질병 초기라면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겨울철에서 가장 중요한 이 뇌졸중들은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가 식중독 하면은 되게 여름에 많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지만 겨울철에도 이런 노로바이러스 또는 로타바이러스 통한 이런 장염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집단 생활들이 옛날같이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아서 아마 확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중독 관련된 장염들도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살짝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바닥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특히 골다공증이 계신 분들은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아마 지금 겨울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빨리 봄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정말 무슨 새 학기 이런 것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네. 늘상 마스크만 하고 있으니까 계절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3월 달은 아무래도 새 학기가 되고 또 새 직장 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위치를 또 직장 내에도 바꾸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게 돼서 위장관 질환들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몸의 이런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충무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나서 막 졸린다든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든지 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 좀 미리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 5월 되면 이제 불청객들이 있죠. 꽃가루들이 날리게 되니까 알레르기성 관련된 호흡기 질환들,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여러 감염병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스크가 또 그런 꽃가루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 있으셨던 분들도 과거보다는 좀 증상 자체 좀 덜하고 횟수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그런 질환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여름철에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이 이제 무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음식들 같은 것들이 관리들이 소홀해지기 쉬워서 특히 이제 식중독 관련된 증상들이 또 많아지고 특히 온도를 보면 6월이 오히려 7, 8월보다 높다고 할 정도인데 그 식중독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되게 냉장고에만 넣어놓으면 음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관 기간 확실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따뜻한 데 보관해야 될 것들, 차가운 데 보관해야 될 것들을 온도를 잘 맞춰서 보관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보면 아깝지 말고 버리셔야 되고 특히 조리할 때 손 닦는 것들을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꼭 손 깨끗이 닦고 음식 조리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7, 8월 되면 많이 올라가서 무더위 때문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 같은 거 혹시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별히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물놀이들 많이 하게 되니까 물에 관련된 눈병, 또 유행성 각결막염이라든지 귀에 외이도염 같은 거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관련된 그런 질환들도 조심해야 될 게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계절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 이 가을도 좀 주의해야 될 질환들이 많을까요? 네, 가을철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전 지역에 이제 많이 이쪽 충청 지역에 많이 생기는 이제 가을철 열성 질환 중에서 특히 쯔쯔가무신이 이제 굉장히 워낙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조심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열성 질환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령, 쯔쯔가무시 같은 이런 가을철 열성 질환들을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농촌 분들이라든지 혹시 등산을 가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벌레에 물리거나 하게 되면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추석이 명절이 끼게 되니까 이제 혹시 음식들 과식하거나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가을철이 되게 되면 그런 활동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온도차 때문에 이제 뭐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어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독감 관련된 것들 예방수사도 또 맞이할 계절이 이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게 바로 비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고 늘 일상 1번 남자분들은 금주 금연, 여성분들은 올해 체중 빼는 게 아마 1년 중에 제일 커다란 목표일 텐데 정말로 제일 흔하게 아마 정말로 잘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진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수치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려면 키하고 이제 몸무게 가지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 건강 그 진단만 하더라도 이제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체중 키를 미터로 환산을 해서요. 그거를 2제곱을 해서 체중으로 나누는 것들이 이제 그 체질량 지수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아마 그림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아마 1.7인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25점 얼마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서양들은 대개 외국인들 3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27 정도까지 올려야 되지 않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25 이상이면 비만의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25에서 29.9까지는 1단계, 30이 넘어서 35가 안 되면 2단계, 35가 넘는 사람들 고도 비만으로 3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5가 넘으면 비만의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허리둘레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보기에 체중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뱃살이 좀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이 남성분들은 90cm, 여성분들은 85cm가 넘으면 일단 비만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혹시 허리둘레만 재보는 것만 가지고도 본인이 이제 옷 입어보면 이상하게 옛날하고 다르다 하면 느낌을 알죠. 이게 살쪘나 보다 하는 거니까 허리둘레도 비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리둘레만 그렇게 두꺼워졌으면 이걸 그냥 비만 중에서도 그냥 복부 비만이라고만 할까요? 복부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겼다 그래서 내장 지방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랐더라도 마른 비만이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찌는 거는 제일 빨리 찌는 게 배고 제일 늦게 빠지는 게 배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위가 배 부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쩐지 요즘 배가 또 비만 때문에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보면요. 칼로리 계산을 아주 꼼꼼히 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은 몇 칼로리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비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난 거를 해야지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죠. 사실 먹은 거보다 에너지를 더 쓰면은 당연히 체중이 빠지는데 그러면 쓰이는 에너지를 우리가 크게 좀 나눠보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 2,500칼로리 정도 물론 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은 3,000칼로리를 먹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2,500칼로리 정도를 우리가 먹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럼 쓰이는 건 어디에 쓰이는 거냐? 그거에 나누는 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그게 에너지의 거의 70% 가까운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죠. 그럼 기초 대사량이 뭐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숨 쉬고 그러니까 생리적인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이니까 그게 70%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뭐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소화시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결국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생각할 때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면 살 빠지지 하지만 물론 빠지긴 하겠지만 이 기초 대사량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서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먹는 거 줄이는 것들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기초 대사량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즘 뭐 헬스클럽 이런 데 가면은 이거 비만도 측정하는 데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면 근육량, 뭐 지방량 나와 있는데 그 기초 대사량이 거의 70% 차지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1,600, 700칼로리 정도 되고 여성분들은 1,200, 300, 뭐 1,400까지도 보니까 이런 정도 칼로리가 되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여분 700, 800칼로리 정도가 겨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이 기초 공서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주 상당히 나중에 비만을 체중을 빼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체중을 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 대사량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시작이 되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초 대사량이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초 대사량을 좀 늘리면 우리가 체중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그 무언가 그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 우리가, 그래서 그 근육이 늘어난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 해도 그 열량이 그래서 1kg 정도 늘어나면 한 13kcal 정도가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운동하면 그냥 뛰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근육 하는 거 아령을 든다든지 뭐 덤벨을 든다든지 다리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이 있는 부위들에 있는 것들을 올려줘서 기초 대사량을 해야지 우리가 눈사람도 큰 덩어리는 굴리면은 눈이 많이 뭉치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가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운동을 하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쪽으로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비만을 할 수 있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산소 운동 땀 흘려서 살만 뺄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다이어트를 하지만 이 요요 현상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초 대사량과 또 요요 현상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살 빼자 그러면 처음 하는 게 음식을 확 줄이죠. 이거 안 먹어야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음식 줄이고 그다음에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 나 오늘 2시간씩 했어. 그러면 이제 빠지죠. 빠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운동에서 빠지는 칼로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몸은 다시 원래로 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같이 똑같이 줄이고 운동을 했는데 불구해도 체중이 7, 8kg 빠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생각하면은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죠. 그 근육은 없는 상태에서 근육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게 되니까 체중 양은 줄은 것 같지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돼서 오히려 나중에 조금만 먹게 되면 금방 살이 다시 찌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서 7kg, 8kg 빠진 것 같지만 먹는 걸 2, 3년만 먹어도 다시 옛날 처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두 달 내에 끝을 보겠다 생각하면 100%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한두 달 새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지려면은 장기간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서서히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쪽으로 하면서 식사 조절을 하셔야지 물론 너무 뚱뚱한 분들은 잠깐 동안 노력을 하셔야죠. 줄이긴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길게 가는 방법을 하셔야지 잠깐 동안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즉 기초 대사량이 허물어진 상태에서는 그 체중 빠지는 감량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요요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음식 관리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제 살찌고 요즘은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먹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 흡수되는 칼로리인데 그럼 이왕이면 흡수되는 칼로리가 그 에너지, 그 지방으로 가는 걸 좀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대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포도당 성분들이 나중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글루카곤인데 인슐린 많이 들어보시는 호르몬인데 그게 들어오면 다 나눠가지고 필요한 근육이나 이런 데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 해야 될 호르몬인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우리가 아침에 밥 먹기 싫어가지고 어제 사다 놓은 맛있는 도나스에다가 네. 따끈한 믹스커피 한 잔을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달달하니까요. 그렇죠. 그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왜? 당이 들어왔으니까. 막 분해를 해서 하고 나면 당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갔는데 출근했는데 1시간 전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혈당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을 얼마큼 올리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 잉여 영양분이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올리는 것, 이왕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떨어지는 것들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면은 흰쌀밥 같은 경우들이 혈당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90이니까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잡곡밥을 먹으면 47밖에 안 돼요. 55 미만이면 우리가 혈당 지수가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 같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흰쌀밥을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잡곡밥을 먹게 되면 그런 일이 적어지게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 나오는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조금 더 나은 건데 그렇다고 고구마 많이 먹으면 그것도 소용없고요. 네.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빵이라도 바게트보다는 이런 통밀빵들이 좀 훨씬 좋고 라면들 당연히 높고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당연히 더 아유, 높고 네. 그런 것들이 혈당 지수를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가능하면 줄여서 가능한 대체할 수 있는 식습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혈당을 적게 올리게 되니까 잉여 부분이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된 일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것들이죠.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혈당 지수를 높이는 음식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중에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이섬유 관련된 것들이 미역 뭐 그다음에 양배추, 뭐 브로콜리, 이런 버섯 이런 종류들이 사실 다 그런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하는데 저 중에는 이제 맛 없어서 잘 안 먹는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 많이 먹는 게 좋죠. 그래 특히 이제 이런 혈당 지수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액상 과당 같이 이런 달달한 이런 것들이 있는 탄수화물도 그건 탄수화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혈당 지수 올리는 게 안 좋고 그래서 혈당 지수가 조금 높더라도 요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밥상을 딱 차리면 밥 먹고 국 먹고 하다 보면 탄수화물이 먼저 먹게 되면은 흡수가 그것들이 먼저 되니까 당이 올리니까 그거보다 아까 얘기하는 식이섬유 많은 나물 종류들을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도 느끼고 뒤에 먹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좀 떨어뜨려주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거꾸로 식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사가 나오면 먼저 이런 반찬들 먼저 우리 식당 가서 반찬 먼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천천히 먹게 되면 포만감 느끼게 되고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도 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어릴 때 습관이 안 들으면 절대 커서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사실은 비만이 보면 가족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 식습관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다 집에 식사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라도 식단 좀 잘 차리셔서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나중에 비만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야식인데요. 그렇죠. 또 야식 드실 때 또 맥주 곁들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술도 비만의 원인이 되겠죠. 야식이 이제 나쁜 이유는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는 이 에너지를 쓰는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칼로리가 그대로 저장되고 술 자체도 칼로리가 높지만 술만 먹는 게 아니죠. 옆에 맛있는 치킨, 뭐 여러 가지 안주들이 칼로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들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술 끄는 살이 마릅니다. 술만 먹으면 에너지가 필요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살찌는 이유는 술에다가 먹는 안주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야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면 결국 아침밥 맛이 없게 되니까 아침을 안 먹죠. 그럼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왕창 먹거나 군것질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야식하고 술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비만 관리에 있어서 이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이 기본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해보려고 하지 말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평생 꾸준히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일상생활 해야 될 것들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도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것들 기회가 있으면 좋고
특히 아파트나 사무실이 계단이 있는 층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계단을 활용하는 것들도 내가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들, 뭐 꼭 자가용 아니면 대중교통 타는 것들도 기회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걷도록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고, 사무실에도 계속 앉아있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올 때라도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시간을 낸다 하지 말고 10분씩 6번 해도 1시간 운동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짜투리 시간을 잘, 특히 현대인들 같이 바쁜 생활에서 바쁘다는 생각할 때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라톤입니다. 이게 한두 달에 해결될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방송에도 오래 얘기할 이유가 없을 정도니까 예. 길게 보시고, 또 하나는 이 비만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뭐 먹었고 오늘 운동을 얼만큼 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추를 해보게 되는데, 내가 모르게 먹은 음식도 많고 운동을 얼마나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특히 요즘은 그 뭐 스마트폰에 이거 만보기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하루 아침 적었으면 저녁 먹고 또 그것도 좀 채우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실생활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 이렇게 2021년 건강 달력과 비만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권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이니까요. 시설 및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천안과 계룡, 청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현재 영하 9도를 밑돌고 있고 대전은 영하 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는 두터운 겉옷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다리 밑이나 터널을 지날 때는 감속 운전하시고요. 보행자 낙상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4m, 먼바다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좋다. 이번에는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그래서 난 아침이 좋다였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004번님, 멀리 익산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부랴부랴 조반 준비 끝. 와. 묵은지 등갈비찜이 맛있다고 해서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우리 낭구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 반성하게 되네요. 아침부터 묵은지 네. 등갈비찜을 이렇게 와. 준비해 주시는 아내분. 어우, 부럽습니다. 네, 멋져요. 6852번님, 아침이 좋다해서 일기예보 소식과 함께 하루 시작을 준비해요. 퀴즈를 풀며 잠을 깨고 스트레칭하며 지역 소식을 들어요. 늘 아침이 좋다 함께합니다. 오늘인가요? 우와. 그렇군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네. 저희 생방송 아침 좋다 매일 아침 함께 하시군요. 와. 좋습니다. 네. 예. 0587번님. 아무도 걷지 않은 눈 위의 발자국,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길냥이들의 흔적입니다. 제가 첫 발견자가 되는 그런 아침이 좋습니다. 네. 이럴 때 있어요. 첫 발자국, 눈 위의 발자국. 처음으로 봤을 때 뭔가 뿌듯해지거든요. 뿌듯하죠. 3478번님, 가족 건강을 위해 아침밥상을 잘 차려보려고 늘 노력합니다. 따뜻하게 아침밥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식사하며 아침이 좋다를 시청하면 힘이 듬뿍 난답니다. 뿌듯하네요. 저희 아침이 좋다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네. 식사를 하면 밥맛이 더 좋다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4490번님. 아침 시작은 물로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또 아침에 설레게 하는 또 한 가지, 그건 바로 생방송 아침이 좋답니다. 네. TV 옆에서 제가 올린 사연이
방송에 나오길 기다리는 것도 아침 일과가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설렌다 이런 말씀 들으면 네. 저희도 기분 좋아지죠. 그럼요. 예. 1502번님, 아침이 좋다 덕에 아침이 좋습니다. 항상 보면서 오늘 날씨도 보고 저녁 메뉴도 정한답니다.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증샷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0392번님, 남편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 아침은 녹즙으로 시작합니다. 와. 가족과 서방님 파이팅하라고 김경섭, 이경립 MC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요. 0392번님, 남편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파이팅! 3928번님, 매일 7시 50분을 기다리는 76세 시골 할머니입니다. 사진과 글을 보내려면 서투른 화법으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천천히 쳐서 보내는 아침이 흐뭇합니다. 소개되면 친구, 할멈들에게 사진과 글을 보내주는데 정말 좋아해요. 예.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시는군요.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오늘도 사진 사연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은 이별이 있듯이 네. 이 프로그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10년 동안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해왔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저녁 시간대에 뭐 또 새로운 지역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년 동안 해왔는데 네. 경림 씨가 얼마나 됐죠? 이 저 한 안방마님? 1년 반 정도. 1년 반. 네. 그런데 이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마지막 안방마님이 됐네요. 네, 예, 그것도 어떤가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있죠, 예. 네, 무엇보다 이 베테랑 선배님과 함께해서 기뻤고 또 저희 많은 분들, 또 방송에서 보이는 이면에 뭐 작가님들, 뭐 우리 PD님, 또 음향 조절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아침 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가족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네.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사랑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항상 건강하시기를 저희도 어디에 있든지 빌겠습니다. 네. 나중에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했다는 그 추억을 갖고 계시면서 네. 사진 접속해서 가끔 이렇게 꺼내서 그때를 추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족 여러분께 네. 외치면서 인사를 드리죠. 예. 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